안녕하세요. 25년 지기 친구를 잃은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에겐 영원히 변하지 않을 친구가 한 명 있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전에 언급한 중학교 시절부터 친했던 그 친구 말입니다. 하지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이번에 제가 겪은 경험이 딱 그 꼴이더군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분통 터지고 화가 나는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퍼뜨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런 일을 당한 스스로가 창피하기도 하지만 보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눈 뜨고 코 베이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저는 충청도의 한 지방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문제의 그 친구와는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에서 만났어요. 우리는 학창시절 내내 단짝이었습니다. 지역 내 학교가 몇 개 없었기에 고등학교 또한 같은 곳으로 진학을 했죠. 고등학교 때는 함께 노는 친구 무리도 생겼지만 그 안에서도 미우기와 저는 항상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 미우기와 저의 사이는 각자 다른 대학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되었습니다. 서로의 집에서 놀고 자고도 몇 번 했던 터라 양쪽 가족들과도 제법 안면이 있었고요. 그렇게 우린 첫 해외여행도 둘이 함께 갔었고 봉사활동에 주말엔 쇼핑에 영화에 정말 쉴 틈 없이 붙어 다녔어요. 서로 취미나 코드가 아주 잘 들어맞는 건 아니었지만 하도 어렸을 때부터 붙어 다녔던지라 미우기만큼 만나면 마음 편한 친구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대학교 시절까지 껌처럼 붙어 다녔던 우리는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이전만큼 잦은 만남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돌연 미우기가 26살에 결혼을 했죠. 그리고 미우기의 부탁으로 저는 미우기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게 되었어요. 반짝거리는 드레스를 입은 미우기를 보며 열심히 제가 적어간 편지를 읽다 보니 어느새 미우기도 저도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미우가, 사실 이 편지를 적고 있는 지금도 난 네가 결혼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얼굴에 여드름도 나기 전인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너인데 그런 네가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자기 가정을 꾸리려 한다는 게 말이야. 아직도 너와 둘이 웃고 떠들 때면 난 우리가 중학교 시절 사춘기 소녀 그대로인 것 같거든. 사랑하는 내 친구 미호가 이제 넌 네 가정을 꾸리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또 하나의 엄마가 되겠지. 그리고 그 세월 안에서 분명 가끔은 힘든 날도 있을 거야. 그럴 때면 꼭 너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날 찾아주길 바래. 어린 시절처럼 더 이상 우리가 매일같이 붙어 다닐 순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구보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 사이임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꼭 행복해라 내 친구 박미호. 결혼 축하해. 이후 미호기는 결혼한 지 1년 후인 27살에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미호기의 출산 때도 저는 회사가 끝나자마자 달려가 미호기의 부모님과 함께 분만실 앞을 지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호기가 대뜸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정희야, 넌 결혼 안 해? 결혼? 모르겠어. 나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2년이나 됐잖아. 그 뒤로 인연을 만나는 게 쉽지 않네. 그래? 그럼 정희야, 너 우리 오빠 알지? 규식 오빠? 그럼 당연히 알지. 그러고 보니 네 결혼식 때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네. 오빠 잘 지내고 있지? 근데 내가 예전에 은근슬쩍 떠보니까 우리 오빠가 너한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던데 너 우리 오빠 한번 만나볼 생각 없어? 뭐? 야, 됐어. 친구 오빠를 내가 어떻게 만나니? 당황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일 친한 친구의 오빠를 이성으로 만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당황해서 두 손을 황급히 내줬는데 미호기는 그날 제게 자기 오빠 이야기를 반드시 밀어붙이겠다고 작정이라도 한 건지 제게 끈질기게 말하더군요. 미호기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하늘 수 없이 미호기의 오빠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업에 다닌다던 미호기의 오빠는 솔직히 처음엔 제게 이성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가끔 봐왔던 사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10번 지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미욱이 오빠가 자꾸만 제게 호감을 표하다 보니 저 또한 언제부턴가 관심이 생기더군요. 사람도 성실한 것 같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강단이 있어 보이진 않았지만 30이 넘은 사람이 저렇게 여리고 순해 보일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순수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오빠의 꾸준한 대시와 미욱의 열렬한 응원 끝에 저는 연애 1년 후인 나이 29에 미욱이 오빠와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욱이 또한 제 결혼식 때 편지를 써와 축사를 해주었죠. 그렇게 미욱이도 저희 가족도 진심으로 우리의 결혼을 좋아하고 축하해 주었지만 누구보다 우리의 결혼을 제일 반기셨던 건 바로 시부모님이었어요. 아유, 내가 우리 규식이 놈 결혼할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정이 너 같은 여자애만 며느리로 데려오면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규식아, 넌 정이랑 결혼한 게 이 엄마랑 아빠한테 한 최고의 효도다. 그저 여보? 그걸 말이라고. 정이야,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인 거 알지? 규식이 저놈이 속이라도 썩이면 언제든 말해. 내가 쫓아가서 다리몽댕이라도 분질러 놓아줄 테니까. 엄마, 아버지, 여기 저희 집 맞아요? 이거 참 서러워서 살겠나 원? 왜? 서러우면 너도 니 처가집 가서 예쁨 받아라. 사위사랑은 장모님이라잖니. 아버님,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이 사람 엄청 예뻐하세요. 저희 친정오빠도 동갑인 친구이자 가족 생겼다며 좋아하고요. 저번에 친정에 갔을 때 저희 오빠랑 이 사람이랑 어찌나 쿵짝이 잘 맞는지 밤새 둘이 술 먹고 당구장까지 갔다가 왔다니까요. 행복했습니다. 싫다던 제게 극구 자기 오빠를 소개시켜준 지난날의 미호기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이후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가족이 된 미호기와 저는 남편과 시매부 이렇게 넷이서 자주 만남을 가졌어요. 어쩌다 한 번씩은 주말에 시간을 맞춰 종종 근교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네요. 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연달아 연년생 아들들을 낳은 후엔 시조카까지 데리고 자주 저희 집에서 모이기도 했고요. 미호기의 남편, 그러니까 시매부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의도 발랐고 수더분한 이야기 늘어놓지 않으면서도 분위기를 이끌고 띄울 줄 아는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무척이나 가정적이었고요. 하지만 미호기의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호기는 결혼한 지 7년 뒤인 33살에 그만 이혼을 당하고 말았거든요. 이 정신 나간 년이 뭐가 어쩌고 어째? 바로 미호기가 바람을 피우다 걸리고 만 거예요. 그때 시댁이 정말 얼마나 발칵 뒤집어졌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는 미호기를 때리지만 않았다 뿐이지 거의 호적에서 파버리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미호기에게 식탁 의자까지 들어 던져버리려던 걸 저와 남편이 겨우 달라붙어서 말렸죠. 네가 미쳤어? 네가 인간이야? 정서방처럼 그렇게 세상 착하고 가정적인 남자가 어디 있다고 그런 사람을 두고 바람을 피워?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 너처럼 못된 것을 딸년이라고 밥 먹이고 옷 입혀서 키운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너 그따위 집 버려놓고 뻔뻔하게 내 집에 다시 기어들어올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마라. 네가 저지른 일이니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나가서 너 알아서 살아. 알았어? 결국 딸을 데리고 전 시매부 집에서도 쫓겨나고 시댁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된 미호기는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남편 또한 미호기를 보며 혀를 찼지만 한편으론 그런 처지가 된 자기 여동생을 안타까워하더군요. 저 또한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고요. 비록 미호기가 저의 절친한 친구라 안타깝긴 했지만 미호기가 저지른 일은 제 기준에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비도덕적인 짓이었거든요. 그리고 미호기의 이혼을 계기로 절대 멀어지지 않을 것 같던 우리의 친구 사이에도 점차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바로 미호기의 부탁이었어요. 정이야, 미안한데 나 부탁 하나만 하자. 내가 죽을 죄를 진 건 맞는데 지금 내가 너 아니면 의지할 사람이 없어. 너한테 참 염치 없지만 나 딱 3년만, 아니 1년만 우리 딸이랑 너희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면 안 될까?
나 재취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돈 모아서 자리 잡을 돈 마련할 때까지만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솔직히 친구의 그런 부탁이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리 넓지 않은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아직 3살, 4살인 어린 아들 둘까지 4명의 식구가 살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사람 좋았던 전 심해부를 배신한 미우기의 파렴치한 행동이 자꾸만 생각나 미우기를 볼 때마다 아직은 화가 나기도 했고요. 저는 제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미우기에게 그만 참지 못하고 쓴소리를 해버렸어요. 야, 너 정말 내 친구 박미용 맞니? 내가 알던 그 착한 박미용 맞느냐고. 네가 죽을 죄를 진 거 알긴 알아? 너 정말 그랬으면 안 돼. 남녀 사이에도 결혼을 했으면 응당을이라는 게 있어야지. 넌 정말 네 딸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아? 진짜 인생을 왜 그렇게 사니? 미안해 정이야. 그땐 나도 정말 어떻게 됐었나 봐. 그놈의 술 때문에. 정이야, 나 진짜로 반성 많이 했어. 근데 내 딸은 정말 아무 죄가 없잖아. 엄마인 나 때문에 자기 아빠한테서도 버림받고 오갈 데도 없어진 내 딸을 봐서라도 한 번만 나 좀 받아주라. 정이야. 한숨이 났지만 어쩌겠습니까?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미우기는 여전히 제 친구였고 더군다나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었던 것을요. 게다가 미우기 옆에서 제 눈치만 보고 있던 미우기 어린 딸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전 고민 끝에 남편과 상의 후 그런 미우기를 저희 집에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딱 1년 만이야. 그리고 우리 집에 지금 옷방으로 쓰던 작은 방밖에 안 남아있는데 괜찮겠어? 괜찮아. 괜찮고 말고. 난 그저 우리 딸하고 편하게 누워서 잠잘 공간 정도면 충분해. 정말 고마워 정이야. 나 우리 딸이랑 진짜 너랑 오빠한테 감사하면서 쥐 죽은 듯이 살게. 약속해. 남편은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도 겉으론 미우기를 그렇게 내치셨지만 내심 속으론 걱정을 하셨는지 전화로 제게 고맙다고 울먹이시더군요. 하지만 미우기는 이미 바람을 피우던 그 순간부터 제가 알던 제 친구 미우기와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고 있었던 걸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게 사람이라고 저희 집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저렇게 말했던 미우기는 점점 도가 지나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우기는 저희 집에 들어온 지 2달쯤 지났을 때 저에게 제 2 아들의 방과 자신과 딸의 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더군요. 뭐? 내가 그 방밖에 내줄 수 없다고 했을 때 네가 분명 괜찮다고 말했잖아. 아니, 그땐 그랬지. 근데 우리 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좁아서 우리 딸하고 나하고 둘이서 겨우 발만 뻗고 자. 너희 애들 방은 그래도 우리 방보단 좀 크잖아. 너희 애들은 어려서 몸집도 작고. 아이 정이야, 나 사람답게 좀 살자. 나 폐소 공포증이라도 걸릴 것 같단 말이야. 제발 양보 좀 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린 아들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저는 미우기의 부탁을 들어줬어요. 아직 아들들이 어리기도 했고 이제 미우기와 미우기 딸과 지낼 날이 딱 10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기왕 사정을 봐준 거 조금만 더 참자 싶었죠. 하지만 미우기의 뻔뻔함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제 옷장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옷장에는 제가 바로 전주에 사고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코트와 저조차도 몇 번 매지 않고 애지중지했던 명품백이 사라져 있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미호기는 제 코트와 명품백을 들고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야, 박미호. 정이야. 이 언니 오늘 기분 너무 좋다. 나 오늘 소개팅 했거든. 남자가 얼굴도 반반하고 몸도 좋고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걸 겨우 참았다니까. 기가 찼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은커녕 반년도 안 된 애가 애는 친구인 저한테 맡기고 제 옷과 가방까지 훔쳐 입고 나가 겨우 한다는 게 남자와 술을 먹고 들어오는 일이라뇨. 게다가 술에 취해 한다는 소리가 어찌나 나쁘끄러웠던지
저는 친구에게 목소리를 낮추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야, 조용히 안 해? 네 딸이 잠에서 깨서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너 왜 내 옷하고 가방 말도 없이 들고 나가? 아이, 우리 사이 왜 그래?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까짓 거 뭐 얼마나 한다고. 민정이 너 결혼하더니 많이 쪼잔해졌다? 뭘 쪼잔해져? 변한 건 너겠지. 그때 넌 적어도 나한테 말도 없이 내 옷장 뒤져서 멋대로 가져가는 그런 무개념은 아니었으니까. 너 진짜 악기라도 씌었냐? 애가 왜 저렇게 변했어? 정말 화병이 날 것 같은 나날이 이어졌어요. 이후에도 미호기는 회사를 다니던 평일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종종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미호기의 딸을 돌보는 건 거의 제 차지가 되다시피 했죠. 원래도 술을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같이 살아보는 건 처음이라 술에 취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렇게 진상이 되는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야, 박미호, 너 조용히 안 해? 지금 새벽 2시야. 술 취해서 들어왔으면 곱게 발이나 닦고 잘 것이지. 이 꼭두 새벽에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어떡해? 아이, 내가 뭐 기분 좋으면 노래 좀 부를 수도 있지. 야야, 정희야. 내가 저번에 소개팅 받았다는 남자 기억나? 우리 오늘부터 사귄다? 야, 좀 조용히 하라고. 지금 가족들 다 자는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애들 다 깨울 셈이야? 진짜 조금 있으면 제 몸에서 살이라도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와 아이들, 그리고 제 친정에도 잘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꾹 참고 견뎠어요. 그렇게 미호기가 저희 집에서 지낸 지 11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호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미호가, 너 나갈 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돈은 많이 모았어? 집은 알아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미호기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황당하다 못해 제 분노까지 다시금 유발을 하게 만들었죠. 안 그래도 나도 네 눈치 보여서 알아보곤 있는데 서울 집값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 부모님한테 손 벌리려고도 해봤는데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썩 좋은 편 아닌 건 정희 네가 더 잘 알지? 그래서 말인데 정희야, 미안한데 나 딱 1억만 빌려주면 안 될까? 뭐? 1억? 야, 내가 그만한 돈이 어딨어? 아니, 이 아파트 담보로 추가 대출 받아서 좀 빌려주면 되잖아. 내가 꼭 5년 안에 갚을게. 야, 미호가,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래, 네 말대로 우리 가족이고 친구잖아. 그런 네가 우리 집 사정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아? 양가 사정이 다 고만고만하니까 지원 한 푼 못 받고 나랑 남편 이 집 50%도 넘게 대출 껴서 산 집이야. 그것도 겨우 빠듯하게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툭 까놓고 말하자. 너 우리 집에 사는 11개월 동안 뭘 했니? 돈을 모으긴커녕 매번 밖으로 술 마시러 다니기 바빴잖아. 애도 아예 내팽개치고. 네가 돈 모을 생각이 추호도 없는 걸 내가 바로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 1억을 네가 갚을 거라고 내가 생각이나 하겠어? 뭐?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진짜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게 진짜? 그날 서로 주먹 다짐만 안 했다 뿐이지 정말 서로 신랄한 말을 주고받으며 미호기와 다퉜네요. 그리고 결국 미호기는 악에 받쳐 제게 선언했지요. 그래, 내가 아주 더럽고 치사해서 안 빌린다 안 빌려. 네가 누구 덕에 우리 오빠랑 지금 애들 낳고 잘 살고 있는지 잊었어? 은혜도 모르는 치산 계집애. 됐어. 너 같은 년 나도 2번 다시 볼 생각 없어. 나중에 미안하다고 나한테 울면서 빌지나 마. 그렇게 신우이 미호기는 정말로 남은 한 달을 채 채우지도 않고 짐을 싸서 자기 딸과 함께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이 분명 미호기는 집을 구할 돈이 전혀 없다고 제게 말했는데 어떻게 지낼 곳을 구했냐는 점이었어요. 시부모님께 여쭤보니 시부모님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제 궁금증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풀리게 되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사실을 알게 된 건 아주 우연이었죠. 남편의 휴대폰으로 온
대출금 안내 문자를 하필 제가 봐버리고 만 거죠. 알고 보니 남편은 저에게 비밀로 하고 무려 5천만 원을 개인 대출로 받아 미호기에게 반전세 빌라를 얻어주었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 여보, 그게 미호기 사정이 너무 딱하잖아. 뻔히 갈 데 없는 것도 알고. 근데 당신이 이미 미호기한테 안 된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숨겼어. 미호기 내 동생이잖아. 오빠가 돼서 마땅히 동생을 도와줘야지. 안 그래? 여보, 우리 한 번만 더 불쌍한 내 동생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자. 어? 정말 분통이 터져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남편의 말이 그대로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 미친 듯이 화를 냈습니다. 이런 사람과 앞으로 쭉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 정도로 남편에게 많이 실망을 했었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친정 식구들이 그래도 평소에 친정에도 제게도 잘했던 남편이니까 한 번만 봐주라고 제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박서방이 워낙 사람이 착하고 여리지 않니? 그런 사람이 자기 여동생을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었겠어? 이 아빠가 나중에 불러서 또 그러지 못하게 잘 타이를 테니까 한 번만 너도 용서해줘라. 부부라는 게 미워도 서로 의리 지키면서 살아가는 관계 아니냐? 게다가 시부모님도 저에게 너무 미안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시는 모습에 저는 그만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어요. 결국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겠다는 남편의 다짐과 각서를 받고서야 저는 그 일을 덮고 넘어갈 수 있게 되었죠. 물론 5년 만에 돈을 갚겠다던 미호기는 그 뒤로 입을 싹 닫고는 10원 한 푼 우리에게 주지 않았지만은요. 그렇게 신우인 미호기가 저희 집에서 나간 지 2년 뒤 미호기는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술만 먹었다 하면 운명의 남자라고 떠들어대던 그 남자 말이죠. 게다가 미호기는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자신의 딸마저 시부모님께 맡겨버렸어요. 정작 자신은 이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재취업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처음 그 남자를 보았을 때 솔직히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얼굴만 좀 반반했다 뿐이지 제 눈엔 전 심해부에 비해 너무도 부족한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전 심해부에 비해 한참이나 부족한 능력부터 사사건건 껄렁한 태도와 교양 없는 모습까지 전부 다 말이죠. 시부모님도 처음엔 신우이의 재혼을 결사반대하시다가 신우이가 그 남자 아니면 안 된다고 바닥에까지 드러누워 떼를 쓰고 엉엉 울기까지 하는 바람에 나중엔 두 손 들고 항복을 하셨어요. 그렇게 미호기가 재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미호기 부부와는 명절과 시부모님의 생신에만 잠깐씩 마주쳤을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조심스레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저기 여보, 우리 애들 맡기고 미호기네랑 부산으로 여행 가는 거 어때? 뭐? 싫어. 미쳤어? 내가 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잖아. 가족인데 여행 가서 술도 한잔하면서 서로 속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당신하고 미호기 사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만약에 이번에도 더 이상 관계가 나아질 여지가 없으면 정말로 이젠 다시 이런 부탁 안 할게.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표정이 너무 애절해 보여 저는 차마 무 자르듯 뚝 잘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이란 약속을 받고 미호기네 부부와 1박 2일로 가벼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잡아놓은 펜션에서 우리 넷은 고기도 구워 먹고 저녁 먹은 자리를 정리한 후엔 다 같이 실내 식탁에 모여 2차를 시작했어요. 이미 심애부는 술이 취할 대로 취해 해롱거리고 있었고요. 저는 솔직히 그 자리에서 먹는 술이 별로 내키지 않아 적당히 목만 축이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술이 어느 정도 얼큰하게 올라온 미호기가 제게 대뜸 사과를 하더군요. 정희야, 내가 미안해. 나 때문에 그동안 너 많이 화나고 힘들었지?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사실 예전엔 나도 이혼하고 너무 힘들어서 방황했던 것 같아. 아무리 그랬어도 내가 너희 집에서 염치도 없이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그 뒤에도 그냥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오히려 너한테 더 큰 소리를 쳤었어. 자존심 상해서. 그땐 제일 친한 친구인 너한텐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나 봐. 친할수록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정희야, 우리 벌써 몇 년째 친구니? 우리 다 잊고 다시 이전처럼 제일 친한 친구로 지내자. 어? 내가 정말 미안해. 솔직히 하도 당했던 터라 미욱의 저 말이 전부 진심으로 와닿진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풀릴 정도로 그동안 쌓인 감정이 가벼운 것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미욱이는 남편이 빌려준 5천만 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없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저렇게 사과를 하는데 면전에다 대고 난 아직 네가 싫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그저 알았다고 대답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매부는 결국 잔뜩 술에 취해 먼저 침실로 가서 골아떨어지더군요. 저도 슬슬 정리했으면 하던 차에 남편이 미욱이에게 담배를 한 대 피우자며 권하더라고요.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2층 베란다로 담배를 피우러 간 두 사람은 돌아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술잔과 과자 봉지들을 전부 정리한 뒤였는데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자러 들어가겠다고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할 요량으로 2층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층으로 향할수록 뭔가 큰 소리가 오가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싶어 귀를 기울이던 저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미호가, 나 진짜 더는 못하겠다. 그만하고 싶어. 네가 걔 좀 막아줘. 나 정말 애들 엄마한테 들킬까봐 불안해서 미치겠어. 오빠, 걔가 증거 공개하면 우리 다 죽어. 오빠가 알아서 잘 좀 구슬려봐.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깊게 만나래? 바람을 피울 거면 그냥 가볍게 몇 번 만나다 말았어야지. 대체 어쩌려고 그랬어? 나도 몰랐지. 걔가 그렇게 나 만나면서 증거까지 남겨놨을 줄 누가 알았겠어?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유부남 만나면서 보란 듯이 증거를 모으고 다니냐고. 들키면 자기 신세까지 당장 망치는 건데. 분명 제가 들은 충격적인 그 단어는 바람이었습니다. 귓골이 오싹했어요. 지금 제가 대체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싶었죠. 저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미옥이 둘 모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라고요. 야, 니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뭘 들켜? 증거? 바람? 아무것도 아니야. 취한다 취해. 오빠, 나 먼저 들어갈게. 정이랑, 세원이랑 이야기 잘하고 들어와. 미옥이는 꽁무니가 빠져라 쌩하니 도망을 갔습니다. 어차피 한 사람만 붙잡고 캐물으면 되니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추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을 하더군요. 아니야, 아무것도. 당신은 아무 신경 안 써도 돼. 우리 그냥 술 취해서 헛소리한 거야.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음에도 계속 발뺌을 하는 남편을 보니 이건 제가 여기서 추궁해서 끝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남편 몰래 심부름센터에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죠. 사실 일반인인 제가 남편과 미옥의 대화를 듣고 곧장 뒷조사를 해볼 생각을 했던 건 모두 이런 사연 유튜브를 평소에 많이 들었던 덕분입니다. 특히 사연튜브 사연들을 들으면 꼭 흥신소니 심부름센터니 하는 곳에 뒷조사를 의뢰하더라고요. 솔직히 나에게 정말 유튜브 사연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봤지. 정작 정말로 제가 그런 곳에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전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검색한 심부름센터 중 가장 후기가 좋은 곳을 찾아가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끝엔 혹시 남편이 바람 피우는 현장을 덮칠 수 있으면 꼭 저를 그 현장에 불러달라는 부탁도 했죠. 그렇게 그 주 주말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저는 정말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바람의 원인은 다름 아닌 제 시누이 미옥이었어요. 미옥이는 재혼한 후 저 모르게 남편에게 몇 번이나 또 돈을 꿔갔던 모양이더군요. 심해부의 벌이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요.
정작 자신은 재취업을 할 생각조차 않았으면서 자기 오빠를 무슨 ATM기 취급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또 저 몰래 대출을 받아 찔끔찔끔 미호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를 합치면 거의 1,000만 원이 넘어가더군요. 거기다 미호기가 소개를 시켜준 건지 남편의 상간녀는 다름 아닌 미호기가 전에 다니던 회사의 동료였어요. 그 상간녀에게 남편이 또 대출을 받아 사준 명품 옷, 가방만 해도 미호기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를 훌쩍 넘더군요. 아마 공기업이라는 탄탄한 직장 덕분에 그만한 대출을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자료를 보는데 저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은 그날 저녁 저는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사모님, 자료 보셨죠? 웬만한 증거는 저희가 다 확보를 했고요. 여기 남편분하고 상간녀가 식당에서 1차하고 2차로 호프집에 들어갔는데 와보시겠어요? 그때 둘이 같이 있는 현장에 있으면 불러달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길로 아들 둘을 친정에 맡기고 심부름센터 직원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즉시 그 호프집 문을 열고 들어가 심부름센터 직원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자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지요.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 큰 소리로 다투고 있더군요. 그리고 다가가는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싸움을 멈추더니 굉장히 당황한 말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야 박규씨, 너 뭐하냐 지금? 뭐야, 자기 아내야? 잘 됐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우리 당신 때문에 싸우고 있었는데 잘 왔네요. 그리고 상간녀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저에게 인사를 하는 극도의 뻔뻔함까지 보이더군요. 남편은 그런 여자를 다급히 손으로 제지하며 저를 불러댔고요. 여보, 이 여자 말 듣지 마. 다 헛소리야. 시끄러워. 야, 너 말해봐. 뭐가 잘 됐고 잘 왔어? 하지만 그 상간녀는 막상 제가 멍석을 깔아주자 별다른 말은 하지도 못한 채 자꾸 말을 빙빙 돌리기만 했습니다. 아, 나 진짜 다 까발려버릴까 보다. 까발리라고 다 들어줄 테니까. 입술에 쥐라도 났어? 왜 자꾸 하, 놔 이러고만 있어? 뭐라고요? 아 진짜. 그래요. 저 이 남자랑 바람 피운 지 6개월 됐어요.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니까 열받잖아요. 감히 지까짓 게 뭔데 날 차? 아내랑 헤어지고 나한테 온다고 온갖 사탕발린 말 다 해댈 땐 언제고. 당신 같으면 만나던 남자가 날 그냥 놀다 버릴 여자 취급했던 걸 나중에 알았을 때 기분 안 더럽겠어요? 적어도 헤어질 거면 내 쪽에서 먼저 질려서 버리길 기다렸어야지. 짜증나. 아무튼 저 이만 가볼 테니까 둘이서 알아서 잘 정리하세요. 자료만 봤을 땐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정말 상간녀도 보통 또라이가 아니더군요. 그리고 상간녀가 호프집을 나가자마자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냥 잠깐 호기심으로 만나본 거야. 빨리 정리하려고 했어. 근데 저 여자가 나랑 나눴던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본부터 나랑 찍은 사진, 나한테 받은 선물들에 대한 영수증까지 죄다 가지고 나한테 으름장을 놓는 거야. 자기랑 헤어질 거면 이 증거들 당신한테 다 뿌려버린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자한테 끌려다녔던 거야. 엄연히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피해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네 동생이랑 아주 짜고 날 속였더라? 저 여자 미호기가 소개시켜준 거지? 어? 저 여자 미호기 전 회사 동료인 거 나 다 알고 왔어. 솔직히 다 안 불어? 당신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오해야. 사실 미호기가 자기 남편이 생활비도 제대로 못 벌어온다고 힘들다면서 자꾸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는 거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계속 빌려주다 보니까 더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미호기한테 더는 못 빌려준다고 딱 잘라 거절하라고 미호기가 있다는 대로 찾아갔는데 거기 그 여자가 미호기랑 술을 마시고 있었어. 난 미호기가 누구랑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그렇게 엉겁결에 셋이 술을 마시다가 난 한사코 됐다고 했는데
미호기가 자꾸 나랑 그 여자만 두고 자리 피해주겠다고 장난을 치더니 정말로 집에 가버린 거야. 그걸 알고 곧바로 나도 집에 가려는데 그 여자가 자꾸 붙잡아서 그만. 아무튼 미호기가 작정하고 저 여자랑 나랑 붙여놓은 건 아니야. 정말이야. 진짜 놀고들 있네. 그게 당신하고 그 여자하고 바람 피우라고 미호기가 실컷 부추긴 거지 뭐가 아니야. 거기다 당신 그 여자한테 옷이며 구두며 엄청나게 해다 바쳤더라. 또 대출까지 받아서? 도대체 나 몰래 대출을 얼마나 받고 다닌 거야? 당신이 싸질러 놓은 급이 갚겠다고 허리띠 잔뜩 졸라매고 산 내 지난 세월이 너무 불쌍하다. 정작 남편이란 놈은 또 대출 받아서 무능력한 자기 여동생한테 갖다 바쳐. 바람난 년한테 명품 사다 바쳐. 아주 호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아니야. 그것도 다 그 여자가 하도 으름장 놓으면서 이거 사내라 저거 사내라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사준 거야. 당신한테 바람 피운 거 잃을까봐. 내가 아주 꽃뱀 같은 여자한테 잘못 걸린 거라고. 정말이야. 내가 사주고 싶어서 사준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네가 바람 피운 게 없던 일이 되니? 애초에 네가 바람을 안 피웠으면 그런 여자 말에 휘둘릴 일도 없잖아. 됐어. 정말 끔찍해. 당신도 당신 여동생도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내가 아무리 당신한테 화가 났어도 나랑 애들한테 잘하고 착하다는 거 하나 보고 견뎠어. 그런데 이 의리 없는 놈아, 그깟 알량한 유혹에 빠져서 조강지철 놔두고 홀랑 바람을 피워? 너처럼 인내심도 없고 의리도 없는 놈이랑은 난 1분 1초도 더는 못 살아. 다름만 말고 깔끔하게 이혼해. 저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미호기의 집으로 향했죠. 미호기는 제가 모든 사실을 알았을 거라곤 꿈에도 모른 채 저를 집으로 들였어요. 저는 그런 미호기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죠. 야, 박미호, 네가 인간이냐? 뭐? 반성 많이 했으니까 예전처럼 친한 친구로 지내자고? 야, 이 똥물에 튀겨 먹으려나? 네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어디 소개시켜줄 사람이 없어서 네 직장 동료를 내 남편한테 소개시켜줘? 그게 정이야, 오해하지 마. 난 그날 정말로 너무 술에 취해서 먼저 집에 갔을 뿐이야. 오빠랑 걔랑 둘이 그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나도 나중에 알았어. 애초부터 네가 그런 자리에 내 남편을 부르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너 내 남편한테 나 몰래 계속 돈 빌리고 다녔다며? 그날 내 남편이 거기에 간 것도 더는 돈 못 빌려준다고 이야기하러 갔던 거라며. 네가 인간이야? 네가 우리 집에서 여태 얼마를 뜯어갔는 줄 알아? 제 말에 당황하며 변명을 일삼던 미호기는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내자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더는 미안한 척 연기조차 안 하기로 작정한 건지 미호기는 인상을 쓰며 사납게 말하더군요. 진짜 그깟 또 몇 푼 가지고 더럽게 유세 떠네. 앞으로 돈 좀 더 뜯어내려고 친한 척 좀 해줬더니 착한 척도 짜증나서 못 해먹겠다. 네가 그렇게 돈돈거리니까 우리 오빠가 바람까지 피운 거 아니야. 여자로도 안 보여서. 남자가 바람 피우는데 파라는 여자가 문제라고 했어. 기왕 이렇게 된 거 너도 네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 좀 해. 알았어? 너무 분이 차서 견디질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한편으론 미호기랑은 더 이상 어떠한 대화도 소용없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화를 내봐야 제 입만 아프다는 것을요. 그래, 너 두고 보자.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줄 거야. 넌 앞으로 나한테 친구도 가족도 뭣도 아니야. 알았어? 아이고, 무서워라. 예, 살펴가세요. 미호기는 끝까지 제게 비아냥거림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시근덕대며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곧바로 짐을 싸 아이들을 맡겨놓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의 사정을 잘 설명한 후 저는 일주일간의 휴가를 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친정 부모님께서 감사하게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도와주셨죠. 그리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시댁 식구들은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일전에 미호기가 이혼을 했을 때도 그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 아들의 이혼 사유마저 또 자신의 딸인 걸 안 시부모님은 귀로 넘어가기 직전이셨거든요. 시어머니에게 듣기로 시아버지는 미호기네 집으로 쫓아 올라오자마자 미호기를 개패듯 팼다고 하더군요. 너희 정신 나간 년아. 일전에 바람 피워서 네 가정 파탄 내고 오더니 이번엔 기어이 네 오빠를 이혼시켜? 정의가 네 오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냥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시부모님은 남편을 끌고 곧장 저희 친정으로 와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부모님을 굳은 표정으로 맞이하긴 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시부모님께서 제 앞에서 정말 말 그대로 엉엉 울며 사과를 하셨거든요. 자식을 잘못 키워서 정말 미안하다면서요. 정이야, 이 시애미가 대신 사과하마. 미옥이 그녀는 비록 되바라졌어도 규식이 이놈만큼은 그래도 내가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놈마저 그렇게 인간이 덜 된 놈인지 몰랐다. 내가 이 죄를 너한테 평생 어찌 갚아야 하니. 남편 또한 저에게 그리고 제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엉엉 울더군요. 친정 부모님은 더 이상 머리 아프기 싫으니 남편도 시부모님도 돌아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은 이야기는 법원에서 마저 하면 될 일이라고요. 이후 이혼 소송은 당연하게도 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미호기와 그 상간녀를 위해 받은 대출금만 해도 7,500만 원이 훌쩍 넘었으니 저는 제게 아주 유리한 쪽으로 집을 포함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죠. 물론 양육권과 친권도 모두 저에게 돌아왔고요. 그리고 남편은 다달이 120만 원이란 양육비를 저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간녀와 미호기에게도 소송을 걸어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제가 듣기로 가뜩이나 가진 돈이 없던 미호기는 위자료 지급 문제로 시매부와 싸우다가 결국 시매부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하네요. 자신은 그만한 돈을 마련할 여력도 이유도 없다며 말이죠. 속된 말로 미호기는 그 인간에게 팽당하고 만 거죠. 이후 저는 미호기와 함께 있던 고등학교 동창들의 단체 채팅방에 그동안 미호기가 제게 저질렀던 수많은 짓들을 전부 폭로해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아빠를 찾으면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제 아들들을 보자 그만 제 눈이 돌아버렸거든요. 이후 채팅방에서도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미호기는 아무 말 없이 그 채팅방에서 나가버렸고요. 그리고 미호기에 대한 이야기는 친구들이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이내 중학교 동창들과 건너 알던 고향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는 미호기의 대학 동창들에게까지 전부 퍼지고 말았어요. 완전히 친구들 사이에서 매장을 당해버린 거죠. 이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만약 전 남편을 따라 부산 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전 남편과 미호기의 대화를 듣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지금 과거의 상처를 보듬으며 아이들과 함께 다른 집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친정 부모님께서 올라오셔서 아이들을 봐주시기도 하고요. 아직도 친정 부모님과 친정 오빠는 전 남편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배신감으로 치를 떠시곤 해요. 실컷 화를 낸 후엔 그래도 소송이 깔끔하게 끝나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시긴 하지만은요. 그리고 전 남편은 혼자서 원룸을 구해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제게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문자를 한 통씩 보내곤 하면서요. 면접 교섭권 때문에 가끔 아이들을 전 남편에게 보내곤 하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많이 마른 것 같다고. 뭐 어쩌겠어요. 다 자기 자업자득인 것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듣기로 미호기는 친정인 전 시댁에 은근슬쩍 얹혀 살려다 전 시부모님께 소금을 맞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후론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후의 소식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단 하나 걱정이 있었다면
죄 없는 미옥의 딸이었는데 다행히 그 애는 시부모님이 맡아서 키우고 계시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그제야 저도 좀 안심이 되더군요. 이렇게 모든 일을 써내려가 보니 생각보다 속이 후련하네요. 사실 아직까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속이 답답해졌거든요. 그중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오랜 친구였던 제 친구 미옥이가 결국 저와 철천지 원수가 되어 끝이 났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부디 그 친구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려 부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고 있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랜 시간 그 친구와 함께 해온 친구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우정이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제 사연을 참고 삼아 저처럼 믿는 도끼에 발등을 몇 번이나 찍히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진실되고 좋은 가족이자 친구이시겠죠.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일에도 완벽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노릇이니 가족과 친구를 믿으시되 어느 정도는 항상 주위를 살피고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모질고 씁쓸한 세상이네요. 그럼 여기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